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천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지금은 나주시인데 옛날엔 나주군이었죠. 나주군 공산면에 이게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쫙쫙 그야말로 거북이 덩처럼 이제 갈라져 있었는데 유교사가 가서 물이 없으니까요 농사도 못 짓잖아요. 물이 얼마나, 그때는 이제 세상이 식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퍼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식수차를 보내주고 그랬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서 농사 짓는 거기 들판에 가서 양수기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아무리 퍼도 그죠? 마중물을 넣어도 안 되는 거죠.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양수기 쌓아안고 대성통곡하던 그 편을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죠. 오늘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서울의 강남, 지금의 압구정동, 논현동, 반포, 옛날에 그게 저지대였습니다. 옛날에는 다리도 옛날에는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때는 또 한강이 지금처럼 이게 치수를 이게 다 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넘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목동 이런 데가 대표적인 물바다 되는 데였어요. 저희 기자 때도 많이 취재하러 다녔죠. 80년대 초에. 비만 저만 많이 와서 물이 넘쳤다 그러면 사람도 죽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들판이 완전히 물로 되니까 튜브를 타고 다니던가 뭐 이러는 밤에. 이제 물난리가 또 난 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그래서 그 빗속을 뚫고 거기를 또 이제 찾아가는 완전히 행동주의자예요. 행동주의자. 유경수 여사가. 예. 요즘은 전부 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시키기만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직접 가시잖아요. 예. 퍼스트 레이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자, 우중방문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호남 일대가 가뭄으로 흐드기는 시기에 서울 지방에서는 폭우로 인한 수해로 시달렸다. 7월 3일 밤 늦게부터 퍼붓기 시작한 비가 11시쯤 집중폭우로 돌변하여 서울은 심야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이 집중폭우로 영동지구 일대는 탕류의 바다를 이루고 한강의 위험 수위는 10m 50cm에 육박하고 있었다. 영동지역, 잠원동 일대, 지금 반포 있는 데입니다. 저 옛날에 저지대였거든요. 물바다가 된 거죠. 150호가량이 시시로 불어나는 홍수로 수중에 고립될 위험 상태에 놓여 있었다. 300여 명의 동민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신동국민학교로 대피해 있었다. 그들은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실 몇 개를 차지하여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강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고 마을 사람 중에는 환자도 생겨났다. 양식도 걱정되었다. 마을 대표 3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가까스로 현재 국립묘지가 있는 동장평 쪽으로 빠져나와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김포 구호를 호소했다. 지금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예. 나룻배를 타고서요. 잠원동 일대에서 나룻배를 타서 완전히 물바다가 돼 있으니까 동작동 거기는 조금 지대가 높잖아요. 지금의 흑석동 이쪽으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포 구호를 호소하고 그런 거죠. 비는 아직도 멎지 않고 빗발이 불어오고 있었다. 어둠이 깃던 한강은 여전히 황토물이 불어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 안에 웅크리고 모여 있었다. 그때 물이 허옇게 괴여있는 교정으로 어떤 부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 밤중에 누굴까? 사람들은 다가오는 낯선 부인을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젊은 청년이 전지로 앞을 비추며 안내를 하고 있었다. 이제 물바다에 앞도 안 보이고 깜깜하니까 우리 젊은 비서죠. 아니면 기사든가. 이제 전지로 이거 앞을 그러면서 이제 신동국민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젊은 청년이 전지로 앞을 비추어 안내를 하고 있었다.
부인이 교사 안으로 들어오며 쓰고 있던 수건을 벗었다. 수건도 비에 한박 젖어 있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사님 아니야? 하고 누군가가 놀라 소리를 쳤다. 틀림없는 유교사였다. 유교사님이 오셨다. 마을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모여왔다. 저기도 다 나갔으니까요. 촛불을 들고 이리 다 모인 거죠. 이게 웬일이십니까 여사님? 어서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교실 안으로 맞아들였다. 여사는 전신이 비에 젖어 있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유교사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날 오후 늦게까지 여사가 몇 가지 구호품을 집차에 싣고 피비서 한 사람만 대동하고 제1한강교를 건널 땐 이미 전기불이 들어와 있었다. 동작동 국립묘지 앞을 지나자마자 강물이 넘쳐 차를 몰 수 없었다. 잠원동으로 가려면 나룻배를 타야 했다. 위험하니 청와대로 되돌아가시도록 여사에게 권하고 싶었으나 위험하다 해서 나선 길을 되돌아설 그런 분이 아님을 비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룻배를 불렀다. 뱃사공이 위험하다 하여 선뜻 배를 띄우리 하지 않았다. 비서가 달래어 지금 사당동 쪽으로 통하는 갈림길역 반포동 어귀에서 배를 타고 잠실 쪽으로 1km쯤 한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이 정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 국립묘지 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지금의 그 어딥니까? 그 남태령으로 가는 길이 쫙 멀리 가면 남태령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죠. 그 이제 반포 잠원동 일대인데 배를 가지고 사실 그때는 사람들이 여기 별로 안 살았어요. 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은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에 예?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 위에 가면 지금은 검찰청, 그죠? 법원 다 있잖아요. 언덕배기. 옛날에 거기도 옛날에 그 서초동 꽃단지인가 해가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허가 이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 나룻배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이르자 배에서 내렸다. 나룻배를 대기시켜놓고 걷기 시작했다. 사방의 강물은 밤눈에 허옇게 덮였고 잠원동 일대만은 거북이 잔등처럼 시커멓게 드러나 있었다. 저 멀리 신동국민학교가 밤하늘을 건너다 보였다. 그곳까지는 적어도 2km가 넘었다. 육지에 오르자 시큰하게 역겨운 개펄 냄새가 풍겼다. 물이 한 차례 스쳐간 모양이었다. 물에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이 널려있는 흙탕길은 발목까지 빠졌다. 고무신이 달라붙어 벗어지곤 하였다. 사모님, 그만 돌아가셨으면 여기까지 와서 주민들을 안 만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비서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옆에서 비서가 우산을 받쳐드린다 하여도 여사는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흙탕물에 치맛자락이 젖었다. 비서도 구두를 벗어야 걸을 수 있을 만큼 진흙길이 험했다.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전지로 앞을 비춰야 할 만큼 어두웠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했다. 그들의 구호를 호소하는 사연 한 장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이 위험한 지역에 험한 길을 걸어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참 목이 메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이 메서 커피 한 모금 하고 또 이렇게 목이 메는 이야기죠. 여사는 가져간 구호품을 나눠주며 마을 대표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여사가 그곳에 머문 것이 거의 1시간. 귀로가 문제였다. 돌아갈 길이 문제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 주었으나 2km의 중간중간마다 한강물이 넘쳐 길이고 뭐고 밤눈에는 허옇게만 덮여 있었다. 여사는 그런 위험도 아랑곳 없는 듯 물속을 철벅철벅 걸었다. 나루터에 이르렀다. 수위가 더 불어나 있었다. 뱃사공은 나룻배가 위험하므로 다른 방도를 택하여 가시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전하도 대안으로 통하는 길도 없는 고립된 수중 지역에서 다른 방도가 있을 리 없었다. 나룻배를 탔다. 반포동에 닿은 것은 밤이 깊은 시각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금은 비서직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 있는 피씨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맺는 것이었다. 사모님을 모시던 청와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직업의식으로 그 어른에 순종한다거나 다른 것은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어른의 전 인격에 감복하게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일도 지금 생각하면 사모님의 성품으로 능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이를 수 있느냐 몇 번이나 되새겨보며 울고 싶도록 깊은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중에 그 위험한 어두운 밤길을 사모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 어른은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지 인간은 아닐 것이라고 정말로 그런 생각조차 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자선 모임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시장을 여는 것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해와 수해가 겹치는 이와 같은 순환과 신흥 속에서 대통령은 재해 대책에 골몰하였다. 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하여 여사는 개인적인 구제 활동과 더불어 양지회로서도 두 가지 고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하나는 사랑의 열매를 통한 가두 모금이요, 다른 하나는 자선 모임과 바자회를 통한 재해민 돕기 운동이었다. 전자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연례적으로 행하는 것을 여사가 협조하는 것이었고, 후자는 양지회에서 주동하는 사업이었다. 원래 자선 모임이나 바자회 등은 불우한 자를 도우려는 넓은 목적을 지닌 것이나 68년도에는 재해민들만 돕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자선 모임과 바자회가 시작된 것은 66년부터였다. 자선의 밤 혹은 자선 모임이라고 불리는 것은 불의에 닥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협의회 주관, 양지회 주최로 열리는 모금 모임이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와 군장성, 언론계와 금융계, 교육계, 정부 관리들, 기업체, 정당 및 사회단체, 사설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를 초대하여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모금 모임을 벌였던 것이다. 66년부터 시작되는 이 모금 모임에는 대체로 6월쯤 경해루에서 열리고 있었다. 이 자선 모임에는 대통령이 해마다 참석해 주었다. 주간한국 72년 6월 23일자 기사에는 이런 게 나와 있네요. 6시 20분 대통령 승용차가 조용히 와닿자 장내에는 말소리가 잦아들고 발돋움을 한 자세로 박정희 대통령을 보기 위해 발돋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액수는 비밀이라는 구호금을 모금함에 넣은 다음 사랑의 열매를 달고 여느 사람과 똑같이 격렬에 서서 유교사가 맞아줄 차례를 기다린다. 앞에선 15명이 차례로 인사를 마치고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주는 예사 앞에 선 대통령 두 분. 수고하시는군. 와주셨군요. 구호금을 많이 내주셨어요. 오늘만은 공평한 접대인이야 하는 아내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듯 빙글의 그 특이한 웃음을 띠며 박 대통령은 회장으로 안내되었다. 웃으면서 격려해주는 대통령의 말에 여사가 고마움을 느끼는 흐뭇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지 회원으로서 이 자선 모임에 가장 고심하며 호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었다. 72년도의 경우 1200명을 초청하는 모임에 쓰인 비용이 겨우 8만원 정도. 그것으로 회원들이 손수 음식을 마련해야 했다. 여사의 표현을 빌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솜씨를 발휘하여 한 푼이라도 구제기금에 더 보태려고 했다. 또한 그것이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봉사라고 믿었던 것이다. 음식은 회원들이 청와대 뒷산 중턱에 있는 상춘실에 모여 장만하였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여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일화의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양지 회원들이 상춘실에서 며칠 동안 음식을 장만하였다. 여사는 일일이 최종 검사를 하며 회원들과 함께 일을 했다.
어느 날 회원들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여사는 시골에서 보내온 주먹만큼 굵은 밤을 삶아 한 개씩 나눠주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 밤을 삶아가지고요. 밤도 딱 하나씩만 나눠줬다는 겁니다.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굵은 밤톨이었지만 한 개씩 나눠주는 것이 우습고 의아스러웠다. 여사가 회원들을 둘러보고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걸 가져다가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나거든 바깥 주인들에게만 드려요. 며칠씩 집을 비우게 되는 회원, 주부들이죠. 주부들의 사정을 여사는 염려했다. 그리하여 청와대에서 일한 표적을 보여줄 겸 여사의 그와 같은 장난스러운 마음씀새로 회원들 부부 사이에 화기애애한 화제를 마련해 주려는 여사다운 배려였었다. 과연 다음날 청와대에 모인 회원들은 서로 집에 가져간 한 톨의 밤 뒷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한결 유쾌한 마음으로 일손이 가벼웠다. 위의 일화는 68년도의 일이지만 그 후에도 회원들이 모금 운동이나 판매의 일로 늦어지게 되면 여사는 회원들도 모르게 그 부군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주곤 하였다. 유경수 여사가 직접 그 회원들 늦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군들 남편들에게 전화를 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자선 모임의 준비 가게로 댁의 부인이 청와대에서 무척 수고를 해주셨어요. 댁으로 돌아가거든 부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잊지 말아 주세요 하고 전화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부인이 초청해서 거기 다 같이 일을 하고 왔는데 어느 분이 심하게 토를 달겠습니까, 그죠? 자선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매번 대통령이 전시장에 나와 물품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었다. 1968년 자선시에서는 박 대통령이 개장 테이프를 끊고 첫 손님이 되었다. 박 대통령은 지망군의 겨울바지 2벌과 노란색 남자용 트롯을 손수 골라 샀다. 다가부에 들려 보리빵과 생강차를 들기도 하였다. 69년에는 정호경, 자선시장에 들른 박 대통령은 백자 연적과 수정도장, 그리고 제주도산 밀감 등을 샀다. 그리고 분홍빛 부인용 실내복을 골라들고 여사를 돌아보며 이건 당신 거야 하고 신문기사의 표현에 따르면 한박 웃음을 보였다. 자선시장을 둘러보고 박 대통령은 회장에 마련된 식당에 들러 가락국수를 들며 회원들의 노고를 시하였다. 어머, 청와대 명물을 들고 계시네. 박 대통령이 드는 가락국수를 가리키며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어 보여 둘러싼 회원들로 하여금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게 하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자선시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지금 그 시청 앞에 그 시민회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그 바자회가 열렸네요. 테이프를 끄는 유경사는 참기름 장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사람들은 우르르 거리로 몰렸다. 비닐봉지에 깔때기를 대고 병에다 돼지를 해가며 여사가 손수 포장까지 해주었다. 식유가 서민들에게 원래 매력이 있는 품목인데다가 여사가 손수 포장까지 해주며 팔기 때문에 기름을 파는 진열대 앞은 그야말로 대혼잡을 이루었다.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하면서 이제 달라는 거죠. 여사가 이제 그 깔때기를 사용을 해서 직접 이렇게 이제 따라서 부어주고 하니까요.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손수 포장까지 해주며 팔기 때문에 기름을 파는 진열대 앞은 그야말로 대혼잡을 이루었다. 가격은 참기름 한 대병에 500원 정도. 저도 한 병 주세요. 그래요. 저도요. 네. 여사는 웃음을 머금고 몰려든 그들과 응대를 하며 기름을 팔고 있었다. 회원 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드렸다. 참기름통을 함께 들기도 하고 병에 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여 한 대들이 참기름병을 유교사의 치마와 벗어내 엎질러 버렸다. 기름병이 미끄러웠던 것이다. 참기름 들기는 그 병이 미끄럽죠. 어머 사모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대통령이 부인 옷에다가 참기름병을 다 쏟았으니. 어머 사모님. 회원이 당황하고 무안하여 어쩔 바를 몰랐다.
여사는 그대로 고객들과 거래를 하면서 그 회원을 향하여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염려 말라는 신호였다. 마침 판매대가 높아 기름에 젖은 치마와 버선이 일반 손님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여사는 기름투성이의 옷과 버선을 신은 채 끝내 기름 장사를 계속하였다. 기름이 동이 났다. 그러자 여사는 손님이 가장 한산한 공예 품부로 옮아갔다. 고객들이 또 그리로 몰려갔다. 고객이 한산한 곳으로 옮아 앉은 것은 매상고보다는 그 부서를 담당한 회원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바자회가 끝날 때까지 그 기름투성이의 치마를 입고 버선을 태연하게 신고 있었다. 그 기름이 하얀 고무신 속에 다 들어갔겠죠. 네.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 기름을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 염려 말아요. 바쁠 때는 누구나 제정신이 아닌걸요. 그 후에도 민망하여 그 일을 꺼내어 사과라도 하려면 그걸 하고 다시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였다. 자선 모임의 수익금이나 바자의 수익금은 전부 재민, 구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였다. 이 두 가지 사업은 74년부터 중단이 되었다. 윤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이 일도 사라진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다음은 청와대의 밝은 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 같은 어린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는 28일 하오 서울 용산역 안에 있는 휴가 사병 휴게소를 방문해 육군 장성 부인들과 더불어 라멘을 끓여 휴가 나온 사병들에게 대접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입문하여 휴가 사병들을 흐뭇하게 했다. 눈이 펄펄 내리는 것을 보니 휴가병들의 생각이 나서 수고하는 장성 부인들과 같이 일선에서 고생하다 모처럼의 휴가로 집에 들어가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라면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싶어 나왔다는 유 여사는 춘천에서 오는 군용열차의 연착으로 1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 휴게소의 후생과 오락시설을 살피고 장성 부인들의 노고도 위로했다. 옛날 열차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연착이 돼서 대통령 부인이 가서 기다리는데 1시간 20분 연차 가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상. 예, 라면 끓여주려고. 저 휴가로 서울에 거쳐서 이렇게 이제 뭐 목포도 가고 여수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대구도 가고 어디 갈까? 예, 어머니 같은 마음이죠. 보통 때는 사병들이 줄을 서서 라면 한 그릇씩을 배급받아 자리에 가서 먹곤 했는데 이날 앞치마까지 두른 유 여사는 눈 맞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우선 자리부터 번하곤 각 사병 식탁에 직접 라면을 갖다 주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었다. 진짜 어머니처럼 라면을 그릇 갖다 주는 거지. 뿐만 아니라 한 그릇을 다 먹고 모자라는 듯한 사병에겐 더 주면서 고향이 어디냐, 형제가 몇이냐 되느냐, 근무 중 기합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휴가 여비는 어떡하냐는 등등으로 모정 넘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라면 봉사가 거의 끝날 무렵 한 사병이 눈비를 잔뜩 맞고 늦게 들어오자 유 여사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면서 새로 2그릇을 끓여서 갖다 주기도 하였다. 춘천에서 군용열차를 타지 않고 버스로 와서 휴가비 중 200원을 썼다는 말을 듣자 웃으며 낭비벽이 있는 거 아니냐고 농담삼아 검소와 절약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휴게소를 가끔 들르는 유 여사는 얼마 전 신상을 당한 맏아들 사병이 힘없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간의 조의금을 마련해 준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69년 1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자, 박목월 선생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경주 출신이신데 기자 생활도 하고 정말 우리 박목월 선생 너무나 좋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인이잖아요. 또 유경수 여사와 그 가족들하고는 너무 오랫동안 보고 지냈고 또 이분은 뭐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니고 다른 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더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다음에 이 신문 기사를 다 찾아내서
이렇게 끼워 맞춰보고 저렇게 끼워 맞춰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풀어가는 듯이 글을 써서 이 책을 낸 겁니다. 참 귀한 책입니다. 귀양 장병을 접대하는 그날 여사의 동정을 보도한 신문 기사문이다. 이 모정어린 봉사사업이 시작된 것은 66년도부터였다. 용산역 앞에다 귀양하는 장병들을 위해 급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차비도 모자랄 텐데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누구에게나 자식은 귀한 것인데 그렇게 내내 굶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하루 500명씩 라면을 끓여 먹고 가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은 67년 5월 세대지 기자와의 회견에서 유교여사가 한 말이다. 틈이 날 때마다 여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휴게소를 방문하여 귀양 장병들을 보살펴 주었다. 손수 라면을 끓이고 단무지를 썰며 그릇을 날랐다. 한 그릇 더 들겠어요? 여사가 물으면 귀양 장병들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한 그릇 더 주십시오. 대통령이 우리 보고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사모님이 어머니로 호칭이 변하였다. 여사는 분주하게 주방 쪽으로 달려가서 라면을 한 그릇 담아왔다. 어머니 저도요. 옆의 사병이 소설아치기도 하였다. 여사는 고개를 들려 함께 일하는 어느 장성 부인에게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일선에서 온 사병은 금시 알 수 있어요. 말소리가 우렁차게 크거든요. 전방에서 왔다 이거죠. 예, 저 춘천 넘어서 정선이다. 그다음에 그게 예전에 어딥니까? 일군 사령부가 춘천 쪽에 있었잖아요. 그 위가 진짜 최전방이었죠. 철책선. 예, 양구, 인제, 원통 이런 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차겠어요. 휴가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 성탄절 전날의 일이다. 서울거리는 성탄절로 흥청거리는 그날 저녁 여사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용산 휴게소를 방문하여 귀양 장병들을 보살펴 주었다. 여사가 귀양 사병 사이를 누비며 분주하게 라멘을 날라주다가 돌아다 보니 육군 참모 총장이 휴게소로 들어오고 있었다. 휴게소 안에서 더운 라멘으로 몸을 풀며 추위를 녹이고 있던 장병들이 총 기립하여 굳은 표정으로 거수 경례를 하였다. 참모 총장은 여사가 휴게소로 나오셨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참모 총장은 라면 그릇을 손에 든 채 서 있는 여사를 보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어? 안 나오셔도 돼요. 바쁘실 텐데. 이것은 여사의 대답이었다. 이어서 여사는 우스갯소리를 섞어 한마디 더 보태는 것이었다. 사병들이 모처럼 몸을 녹이고 있는데 총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도로 얼어버리잖아요. 이 재치 있는 여사의 말에 참모 총장도 장병들을 둘러보며 웃음 띄는 얼굴로 말했다. 모두를 자리에 앉아 따뜻하게 몸들을 녹여. 네. 장병들은 한결 밝고 명랑한 얼굴로 되돌아가서 큰 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사모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따뜻하게 할 수 있었어요. 첫번의 말이다. 하루는 여사가 휴게소로 나가 귀양 장병들에게 라면을 날라다 주며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 중 여사의 관심을 끄는 사병이 있었다. 여사가 건네주는 라면 그릇을 약간 외면하듯 자세를 모로 돌려받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아하니 왼편 눈 가장자리에 심한 상처가 있었다. 눈이 한편으로 일그러져 보였다. 사병은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보기가 딱했다. 라면 것을 그에게 건네주며 여사가 물었다. 어쩌다 그런 흉터가 생겼어요? 네, 훈련 중 다쳤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네. 고생이 심했겠네요. 아닙니다. 여사는 이 젊은 사병이 그 흉터만 아니었더라면 멀쑥하게 잘생긴 청년이라 여겨졌다. 그럴수록 그 흉터 때문에 이 젊은 사병은 얼마나 괴로워할까 처근한 생각이 들었다. 장가갔어요? 아닙니다. 미혼의 청년이라면 두고두고 그 흉터가 이 청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될지 모른다는 모성적인 심정으로 가슴이 아팠다. 여사가 말했다. 군번과 소속, 계급, 이름은 좀 알려주었습니다. 네? 군번과 계급. 젊은 사병은 영문도 모르고 수첩을 꺼내 쪽지에 적어드렸다. 청와대로 돌아온 여사는 군병원에 부탁하여 그 사병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예.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내 아들 이렇게 소제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사가 사병들의 급식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청와대의 안주인이 된 직후부터의 일이었다. 9명의 각 대학 가정과 담당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외국 기빈들을 접대하는 식단을 마련하는 기회에 군인들의 급식, 특히 이동식에 대한 것도 아울러 연구해 보도록 하였다. 첫째 싸고, 둘째 영양가가 있고, 셋째 간편한 것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였다. 그리하여 교수들이 여러 가지 견본을 만들어 청와대를 찾았다. 견본을 가져갔더니 여사님은 일일이 다 조금씩 잡수어 보시고 분평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내 아들이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식해 보도록 하세요 하시더군요. 네, 내 아들이 먹는다, 내 딸이 먹는다 생각하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이동식 연구에 참여하였던 형기준 교수의 말이다. 이 내 아들이라는 의식은 여사가 용산역 휴양장병 휴게소를 찾을 때마다 마음 밑바닥에 잠재적으로 깔려 있었다. 수많은 사병은 모두 그들 부모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아들들이며 우리의 아이들도 군에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병들에 관한 것은 무엇이나 내 아들에 대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다루고 생각해야 할 거예요. 여사의 말이었다. 72년 9월 6일에 논산훈련소에 들르게 된 것도 내 아들이라는 의식에 나온 것일 수 있다. 전북 익산군 하밀면의 나완자촌 상지원 새마을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논산 신병훈련소를 방문하였다. 대통령 영부인이 훈련소에 들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논산은 훈련소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무반, 세탁장, 취사장, 매점, 오락장, 두부공장 등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여사는 여기는 이랬으면 어떨까요? 이런 건 이러는 게 좋겠네요. 훈련병 생활에 불편하리라고 생각되는 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어 안내하던 장면들을 놀라게 했다. 훈련소 당국도 처음으로 여사가 얼마나 자상하고 세밀한가를 깨달았다. 예전보다 여사의 시차는 시간을 초과했다. 주위는 어둑어둑해졌다. 그러나 여사는 모처럼 들렀으니 훈련병들과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었다. 그것은 예정에 없는 일이었다. 훈련병들의 급식에 관심을 가진 여사는 바깥에서 100번 듣기보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봄으로써 급식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여사 일행이 식당으로 들어섰다. 송내일, 링닝 셔츠 바람으로 식사를 듣던 훈련병들은 의아한 눈으로 여사 일행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유교사임을 알아차렸다. 수저를 놓고 일제히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여사는 훈련병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물었다. 기합 호되게 받지 않아요? 고향 생각 안 나요? 식사가 많아요? 적어요? 부식은 어때요? 밥이 질면 소화는 빨리 되지만 배가 고플 거예요. 어머니 같은 따뜻한 여사의 질문에 훈련병들은 한결같이 힘차게 아무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날 식단은 밀쌀밥에 두부 섞인 우거지국 그리고 짠무가 전부였다. 유교사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들며 식탁에 있는 박충희 훈련병과 22살인데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에서 왔네요. 정기호군은 경남 울산시 영포동이고요. 이런 훈련병에 여러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했다. 그들은 보리밥보다는 밀쌀이 맛이 좋다. 자유시간이 제일 좋다. 지난 여름에는 콜라가 제일 맛있다는 등 명랑한 대화로 장내의 분위기가 한결 포근해졌다. 대화 도중 사투리가 심한 훈련병에게는 신사가 되어서 이 훈련소를 나가라고 일렀고 깡마른 한 훈련병에게는 살이 쪄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농을 던져 더욱 친밀감을 북돋았다. 이 식당을 떠날 때 유교사는 훈련병들의 가슴을 울리는 다정한 인사를 해주었다. 불청객이 와서 많이 먹고 가니 미안해요. 식당 안에 있던 500여 훈련병들은 총기립하여 환호성을 지르며 짜릿한 감동 속에서 장례가 떠나가듯 박수를 보냈다. 여사님, 또 오십시오.
추석을 앞두고 위문대를 만들 때는 상춘실 앞 잔디밭에 모여 위문대를 재봉틀에 박기도 하고 물품을 넣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머니 윗부분을 꿰매기도 하였다. 고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다. 그렇죠. 이 위문대란 게 뭐 사실은 그 재봉틀에다가 그거 다 박아야 되고 그거 넣어야 되고 뭐 하나하나 챙겨 넣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65년도 위문대는 흐름한 싸구려감, 이 골배 등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자세한 느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흐름한 싸구려 이 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해부터는 여사의 지시에 따라 타월천으로 바꾸었다. 좀 위문대 그 봉지를 조금 격을 높인 겁니다. 싸구려 감으로 위문대 주머니를 만들면 우선 경비가 덜 들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빈 주머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국가적으로는 낭비지 뭐예요. 그러니 조금 경비가 더 들더라도 타월천으로 만들도록 해요. 일선 사병들이 빈 주머니를 뜯어 타월로 쓸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훨씬 경제적일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인 일 아니에요? 65년 추석을 앞두고 양지의 모임에서는 일선 장병들에게 영화 필름을 보내자는 안이 나오게 되었다. 아무리 양제가 많은 위문대를 보내려고 노력하여도 한정된 예산으로서는 군 장병들에게 모두 골고루 나눠줄 수 없는 일이었다. 고루 위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영화 필름을 보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장병들의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하여 극영화, 민며느리, 해방 20년의 발자취, 박 대통령 방미 성과 등 이미 나온 영화 중에서 복사판을 여러 벌 만들어 국방부에 기증하였다. 국방부에서는 35mm 영사기와 기사, 자동차 등 문공부 협조를 얻어 일선을 순회하며 장병들에게 상영하여 광범위하게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었다. 7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극영화 5편과 문화영화 20여 편으로 늘어났다. 65년 추석에 복사판을 국방부에 넘겨준 후 그에도 다 저물려는 연말에 양지회 모임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여사가 총무를 불렀다. 그 필름 회수하는 게 어때요? 하고 의견을 물었다. 총무나 회원들은 한 번 준 선물을 회수한다는 게 이상하여 의아한 얼굴로 여사를 쳐다보았다. 여사가 설명해 주었다. 필름을 너무 오래 상영하면 흐려져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기 전에 회수해서 새 필름을 보내줘야지요.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여사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회원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72년 2월 13일 상호 일이었다. 유교사는 선상군 구미면 상몰이 병상에 누워있는 시아주번이 박동용이죠. 시아버지를 방문하고 자동차 편으로 상경하는 길이었다. 대전 시내를 거쳐 육교 앞에 이르자 한 군복 차림의 청년이 손을 들어 차를 세웠다. 시골길에서 군인들을 태워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닌 여사는 운전사에게 태워주라고 하였다. 운전사 옆자리에 앉은 그는 여사가 묻는 말에 자기 소개를 하였다. 후방부 예비사단에 근무하는 기관사병으로 계급은 병장이라 하였다. 이름은 한영환입니다. 급한 일이라더니 내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았어요. 올해 67인데요. 꼭 돌아가시게 되셨다는데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별세하시기 전에 가복이나 하려고 차비가 없어서 염체불구하고 손을 들었어요. 앞자리에 앉아있으므로 한 병장의 얼굴 표정을 여사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가정사정을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울먹이는 것 같았다. 여사는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이 소박한 청년의 딱한 가정사정이 몹시 마음에 안타까웠다. 서울에 도착하자 집으로 가기에 편리한 이문동행 버스를 탈 수 있는 길목에 그를 내려주었다. 고맙습니다. 여사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한 병장은 포도에 내려서서 길에 내렸었다는 거죠. 거수경례를 하며 사뭇 감동 어린 눈으로 여사를 쳐다보았다. 청와대로 돌아온 여사는 주소를 건네주며
비서에게 금일봉을 전해주도록 하였던 것이다. 참, 지금 이 여사의 이거 보면은요, 여러분, 일선에 있는 사병들, 그 군인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훈련소에서부터 길 가던 사병의 차를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하니까 앞에 타라고. 예.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아버님이 위독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잖아. 집은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주소를 안 해서 비서를 또다시 가는 비서를 통해서 전해준다. 이런 팩트 사실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역사 있는 남자, 김대철의 역사 있는 남자는 또 다음번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